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선철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울해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좀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죠. 좀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지은 부제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유명한 걱정 말아요 그대의 가사 중에 하나를 좀 부제로 넣어봤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을 올리면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보다 진료 현장과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대상 시청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우울증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항우울제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전긍긍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울증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그 가부가 딱 결정돼서 그대로 하게 되면 고민이 없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될 때 참 괴롭죠. 그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우울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우울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울증은 국내에서 여성의 경우 10%, 남성의 경우 5%가 이 문제를 겪는 매우 흔한 정신보건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더 많은 수치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는 아직 그 우울증이 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란 말은 사실 우리말이 아닙니다. 영어 디프레션의 우리말 번역인 것이죠. 애초에 우울하다는 말은 우리말에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서럽다, 서글프다, 우라가 치민다, 가슴이 답답해서 어찌할 바 모르겠다가 우울증에 더 가까운 우리말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새 제가 드는 생각은 차라리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울하다는 말이 그렇게 우리 표현에 착착 감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 그리고 나의 감정을 덮어버리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보통 우울증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고 초췌한 느낌이 들고 과묵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침착성이 없어지고 초조해지고 그에 반해 또 억지로 싱글벙글 웃기도 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나타나시는 바와 같이 어떤 감정의 곡선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정상적인 기분이 있을 때 기분의 저하가 단기간이 아니라 적어도 2주 이상 장기간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울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흔히 슬프고 눈물 나고 서글프고 괴롭고 이런 감정들이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나 핵심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힘이 없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우울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 진단 기준은 미국 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이라는 학술 단체가 제정한 DSM-5,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런 진단 도구를 이용해서 정의가 됩니다. 끔찍하게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진단 기준의 증상이 9가지나 됩니다.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의 감소,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9개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이 5주 이상 지속돼야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울증을 전공하고 공부한다고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만 항상 이 9개 증상 중에 그 한두 개는 못 됩니다. 그만큼 증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은 별명이 머리가 9 달린 히드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물리친 그 괴물 중에 머리가 9 달린 히드라가 있습니다.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이 9개나 그 진단 기준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나타내시는 임상 표현이 복잡다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은 도대체 왜 생기나 한번 말씀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한 가지 견해나 관점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생물, 정신, 사회 모형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울증의 생물학적 요인이 발견된 사례는 고혈압 약을 드신 환자분이 우울 증상을 나타낸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결핵약을 드신 환자분이 우울 증상이 호전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뉴런이라고 하죠. 우리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뉴런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 뉴런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돼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찰과 추정을 토대로 이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약물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항우울제라고 하게 된 것이죠. 정신과 선생님들이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항우울제를 투약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정신사회적 요인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나 많이 들으신 얘기라서 조금은 진부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망감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있던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힘이 세지고 충분히 그 쇠사슬을 묶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신사회적 요인, 절망감의 학습이 흔히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절망감의 학습이 우울증 발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흔히들 이제 요새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가 이 참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많은 분들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 블루는 아닌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설문지가 요새는 또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걸 해봤더니 아유, 고위험군으로 나왔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모든 인간은 다 절망 상태에 놓여 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울증과
키에르 케고르 선생님이 얘기한 절망 상태는 조금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삶이라는 게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참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거기서 겪게 되는 슬픔이나 괴로움이 다 우울증은 아닙니다.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정신의학회가 제정한 DSM-5의 우울증 진단 기준에 만족할 때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슬픔과 괴로움이 다 우울증은 아닌 것이죠. 동시에 치료 대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의 친지의 위로나 격려 등이 더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우울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정신과에 가야 할까요? 나는 우울한데 이게 우울증인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우울 증상인 건지 그냥 일상적인 슬픔인 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구분하는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무 괴롭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근데 이제 또 너무 우울한 것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어떤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남이 얘기해 주죠. 야, 너 진짜 요새 너무 괴로워 보인다. 그리고 너 너무 우울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 그때 정신과에 와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만약에 너무 모호한 표현이라면 애매하다 싶으시면 정신과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오셔서 뭐 큰 문제 없으세요? 예, 좀 지내보시죠. 이런 것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우울증이시라면 그때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요새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이 진료를 담당하고 계셔서 정신과 진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우울증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요. 마음이 울적하고 쓸쓸해요. 만사가 귀찮고 기운이 없어요. 입맛도 없고 체중도 줄었고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정도면 사실 우울증이죠. 이제 이러한 상태가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요 빨간 선처럼 잠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란 선처럼 장기간 이런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우울증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라도 괜찮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환자들이 좋아지십니다. 설사 우울증에 걸리셨더라도 약물 치료, 항우울제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정말 많이들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죠. 정신과 약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치매에 걸린다고 하던데요. 괜찮을까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거니와 항우울제는 중독이 되거나 치매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보고들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항우울제라고 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신과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습니다. 또 많은 환우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우울증에 항우울제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것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갔는데 왜 약만 주고 면담은 안 해주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우울증 약물 치료 지침, 비약물 치료 지침은 대략 10여 년 전에 우울증 임상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것이고
제가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치료 지침서입니다. 약물 치료만큼이나 비약물 치료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면담, 흔히 정신치료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우울증의 악화 요인으로 관여하는 부분들을 교정해 내가는 작업입니다. 이게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때 가능한 것이죠. 힘이 없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괴로운데 더 괴로워질 수 있죠.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힘과 에너지를 회복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면담 치료, 정신 치료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반 대중의 이 면담 치료, 정신 치료에 대한 조금은 미신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면담을 해서 뭔가 마술적인 형태로 단기간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면담 치료가 효과가 있고 강력하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에 반해서 약물 치료가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뜬금없지만 아바의 댄싱 퀸이라는 노래를 잠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지치고 피곤할 때 많이 듣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 중에 영어긴 합니다만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dance, you can j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라는 가사가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이브를 출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가져보세요.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우리말로 이제 번안한 것은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라고 번안을 했습니다. 이 아바 댄싱퀸의 어떤 흥겨움을 제가 제대로 잘 전달 못한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이 끝나시면 한번 그 아바의 댄싱퀸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그 가사, 노래, 대중가요의 가사긴 합니다만 여기에 좀 우울증의 비약물 치료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 담겨 있어서 인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앞서 그 우울증 비약물학적 치료 중에 이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에는 대략 운동, 그리고 독서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대인 관계 치료, 단기 정신 역동, 지지적 정신 치료 이렇게 좀 복잡한 이름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뭔가 치료가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치료자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이것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현하고 실행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운동에 있어서 그 권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30분 정도를 빠르게 걷기, 약간 숨이 찰까 말까, 땀이 날까 말까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이것이 항우울제만큼 항우울제와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울증의 그 심각도가 경증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운동의 효과라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저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라는 말 속에는 춤을 추게 나면 인생이 멋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그 단순하고 그 심플한 얘기들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제 악취미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순간에 느껴지죠.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하면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한 재미없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그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 이제 그 앞서
뉴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가 성장하게 비료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성장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경성장인자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머릿속에 이제 해마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해마라는 구조물이 커지게 되죠. 그에 따라서 그 결과로 우울 증상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라는 말 속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인용하고 싶은 것은 이제 드라마 눈이 부시게 중에 그 배우님이신 김혜자 선생님께서 하신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회에 나왔던 나레이션인데요. 아, 역시나 그 김혜자 선생님이 전달하셨던 그런 멋진 감동을 제가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읽는 게 오히려 그 감동을 반감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좀 두려움이 좀 앞섭니다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꾸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김혜자 선생님의 이 나레이션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감동을 좀 반감시킨 것 같아서요. 그 김혜자 선생님의 그 뉘앙스와 톤에서 나오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좀 고스란히 좀 전달되었으면 해서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감동을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재미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걸 좀 지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치료라고 하는 것,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마인드풀리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죠. 마음 챙김의 목표는 자신의 마음을 마치 그 현미경에서 비춰져 있는 물체를 바라보듯이 면밀하게 찬찬히 살펴보는 자고 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려면 현재에 집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서 김혜자 선생님의 나레이션처럼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과거에 대한 후회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현재에 투영시켜서 바라보게 되죠. 실제로 현재를 살고 있다기보다는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딸이 좋아하는 그 겨울왕국 그 노래 중에 주제가 중에 Let It Go라는 게 있습니다. 그 Let It Go 가사 중에는 past in the past, 과거는 과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과거는 오로지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우리 마음이 과거에 영향을 받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나는 슬퍼요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꾸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한글로는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I feel sad와 I am sad가 있습니다. I feel sad는 내가 슬픔을 느껴요입니다. I am sad는 나는 슬픔이에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I feel sad는 내가 관찰자로서 내 마음속에서 슬픔이 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 챙김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I am sad는 내가 그냥 슬픔인 겁니다. 나와 슬픔이 같아져 버린 상태죠. 그래서 나는 너무 슬프고 울적하고 괴롭기 때문에 내가 슬픈 상태인지 바라볼 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슬픔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는 관점이 I feel sad,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가지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지금 엄청나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더 큰 슬픔과 괴로움에 구렁텅이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요약하면 우울해도 괜찮아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슬프고 괴롭더라도 대부분 우울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설사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항우울제,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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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자신의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양상 자체를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라고 보는 것도 어떤 우울증의 임상 양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은 참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시는 것을 많이들 하십니다. 힘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런 조언은 좋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쓸데없는 약을 먹게 해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정신과 선생님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요. 이 정신과 약은 정신과 선생님과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참 어려운데요. 항우울제를 드시다 보면 이제 많이들 좋아지셔서 이제 약을 끊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재발을 잘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약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 감기약 드시듯이 좋아졌다고 바로 끊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왠지 편견이 많고 이상한 데 같아서 가기 싫어서 다른 곳, 다른 전공의 선생님들을 찾아가시는데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우울증에 대해서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정신과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정신과에 왔는데 왠지 저 병원은 더 좋아 보이고 저 선생님이 더 좋을 것 같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시는 경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정신과 선생님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나를 제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봐야 되겠죠. 한 선생님께 꾸준히 진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을 드시다고 보면 이제 약 먹는 게 힘들고 싫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약을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 순진한 마음이죠. 이제 아직 증상이 있는데 괜찮아요. 좋아졌어요.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정말 정말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 자살 위험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한국 사회에 자살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건강광자에서 일반 대중에게 환자분들에게 겁을 주는 강의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겁을 줘서 이렇게 계속 시청하게 만들고 그 관심을 끌게 만드는 그런 식의 강의를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근데 이따금 마음의 폐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 위험성 때문인 것이죠. 잘 치료받으시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살 위험성이 설사 우울증 때문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가 그렇게 이상한 곳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우울증이 있을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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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기 위해서는 정신과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신과의 문을 놓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머리 뿔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어려움과 슬픔을 함께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양대 구리병원을 넣은 것은 꼭 한양대 구리병원에만 오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어떤 정신과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찾다가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저희 병원을 넣은 것 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정신과 선생님은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선생님들, 좋은 학벌을 가진 대단한 선생님들, 외국에 연수 가서 막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자주 뵈야 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뵙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 가는 게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여러 정신과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요새 유튜브에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재미없는 딱딱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뭐라도 좀 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 수 있을까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새 이제 우울증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좀 제가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책들을 좀 몇 개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추가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쉬운 책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 많고 읽기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좀 골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저자가 지은 책이 좀 2권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노무라 소이치료라는 선생님이 쓰신 우울증 날려버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한국의학인데 이거 뭐 의학서적 아닌가 싶겠지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 매 페이지마다 그림이 있고 아주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명한 책은 아닙니다만 우울증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 다나카 케이치라는 분이 쓰신 우울증 탈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대원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대원 출판사가 만화책만 내는 데입니다. 이 책은 만화책입니다. 그 우울증을 알았던 분들의 수기를 모아서 만화로 모아둔 책입니다.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베브 아이스베트의 검정개 블랙키의 우울증 탈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 올린 인지행동치료,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속에 우울증을 촉발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을 교정해내는 것을 인지행동치료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마치 동화책처럼 요약해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 절판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어제 서점 들어가서 쭉 보니까 중고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중고서적을. 그래서 중고서적을 구입하셔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이 책이 좀 다시 출판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소민 씨라는 분이 쓴 이유 없는 우울은 없다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직접 우울증을 앓으셨던 분이 쓴 수기입니다. 심층적인 정신치료를 받았었고 거기서 본인이 얻었던 생각이나 새로운 관점, 통찰 등을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길게 막 적은 게 아니라 짧게 적어놔서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이 영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거기에서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닥치고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모호할 때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잘 모를 때,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 때 가장 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그럴 때 이제 유튜브 영상을 다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을 뒤진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데, 그것들이 정말 내 불안과 괴로움을 줄여주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드립니다만 정신과가 이상한 데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길을 내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응답 코너 저희 이어갑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재활의학과 박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강의 들은 분들에게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재활학과 박재현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답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달아주셔서 놀랍고 또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의가 워낙 좋았어요. 네, 저희 이번에도 우수한 질문 네네. 5개를 좀 뽑아봤는데요. 하나씩 시민분들이 네네. 어떤 점을 궁금해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레이스 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런데 근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으신지, 그리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선정한 거는 일단 마음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을 생각하시는 마음. 네. 노인분들에서 운동을 할 때 제일 좀 어려운 게 새로운 운동 같은 걸 배워가지고 그걸 꾸준히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면 한 연구로도 돼 있는데 30, 40대 이후에는 새로운 운동을 좀 시작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너무 뭐 근력 운동을 거창하게 뭐 헬스장을 등록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앉은 상태에서 하체 근육, 다리 들어 올려서 하는 허벅다리 근력 운동이나 네. 아니면은 이것도 환자분들마다 달라지는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힘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이제 벽에 기대서 스쿼트 운동 같은 걸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허벅지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인데 보통 예. 이제 스쿼트 운동을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걸 하면 이제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다 강화되기 때문인데 네. 스쿼트 운동을 사실 고령자 분들 중에서 하기 좀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허벅다리 운동은 앉은 상태에서 이제 다리 펴는 운동을 하는 걸 통해서 좀 늘려주고, 네.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 운동이라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다 딛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네. 운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운동을 하시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입 닦거나 할 때 이제 까치발 들기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꾸 좀 양치하면서 자꾸 네. 활동을 늘려가거나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질문에도 잘 써주셨는데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쵸. 간단히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네. 설명드리고,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는 앉은 상태에서 그 다리 들어올리는 운동 같은 경우는 TV 보시면서 10번씩 하루에 100번씩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그런 운동들 하면 진짜 좀 쉽게 네, 우리가 네, 꾸준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게 제일 들어요.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 감소를 막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께 단백질 분말이라든지 음료 같이 이렇게 보조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게 효과가 좀 실질적으로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영양 부분을 강의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영양도 중요하다고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질문이 꽤 많이 영양 쪽에 대해서 올라와가지고, 네. 사실 영양이 제가 영양사는 아니다 보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이런 노인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노인에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줄 경우에 근력 향상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네. 특히 단순히 단백질만 더 드신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단백질을 드시면서 운동을 함께 할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네.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꼭 단백질 음료를 드셔야 되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요. 네. 문제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는 식단이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비교적 우리나라 음식이 뭐 튀긴 것도 적고 뭐 네. 나물 많고 그다음에 그렇긴 한데 주로 탄수화물 쪽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 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단백질 분말 같은 걸 좀 드셔줄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노인분들 중에서는 콩팥 기능이나 예. 간 기능이 안 좋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단백질 오히려 많이 섭취하면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쪽이 괜찮다고 하신다면 네. 뭐 간이나 콩팥이 괜찮으시면 그때는 조금 섭취하는 걸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추천드리는 거는 식사하시는 중에서 일반 식사 중에서 특히 뭐 수육처럼 이렇게 삶거나 네. 찐 음식 같은 거나 아니면 생선 같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육류는 찌거나 삶아서 네. 먹고 그다음 생선을 먹는 등 식단에서 우리가 좀 네.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운동도 꾸준히 하면 그게 가장 좋다는 그게 가장 말씀이신 좋기는 거죠? 한데 이상적인 거네요. 예. 이게 또 이상적인 거랑 실제 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네. 때는 뭐 단백질, 음료 같은 거 특히 보조제를. 요즘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임유리 씨의 질문 이렇게 두 번째 질문 네. 살펴봤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지은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스쿼트 평소에 이제 자주 못했는데 교수님 설명 듣고 나서 꾸준히 해야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아까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비유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지만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스쿼트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가요? 운동과 통증 관계도 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었는데 뭐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이 너무 심할 때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까? 운동하고 관절이 아픈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올라오셨는데 네.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거는 이제 근육통이랑 관절통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절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플 때 네. 일단 자세가 잘못돼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관절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위해서 무릎이 아플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운동을 하고 나서 관절통이 발생하면은 그 운동은 과하거나 네. 아니면 자세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세가 틀렸다면 자세를 고치면 되는 그쵸. 문제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자세도 똑바로 하고 정말 올바르게 하는데도 무릎이 아플 경우에는 네. 이제 스쿼트 각도를 조금 더 줄이신다거나, 아. 그러니까 풀 스쿼트라든 걸 하프 스쿼트만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쿼터, 그러니까 뭐 전체가 아니라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까지만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벽에 기대서 한다는 식으로 강도를 좀 줄여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도 무릎이 아프시면 사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좀 과한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 구분하기가 일반 그러니까 어려울 분들이 것 좀 같아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네. 쉽게 설명해서 이게 꺾이는 부분은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사이사이 근육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꺾이는 부분이나 아니면 꺾이는 부분에 붙어 있는데 이제 힘줄이거든요. 예. 그쪽이 아프실 때는 그 운동이 좀 과하거나 잘못됐을 수가 있고요. 그 사이가 이제 아프시면은 근육통인데 어, 약한 정도의 근육통이 있을 경우에는 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근력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너무 고강도로 해버리시면은 왜 예전에 체력장하고 며칠 알아눕는 것처럼 이제 아프신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땐 사실 무리해서 다시 근력 운동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며칠은 그냥 가볍게 걷기 운동 같은 네. 거 하셔서 좀 풀린 풀어주고, 다음에 그렇죠. 그 운동을 다시 하시면 다음번에 했을 때는 네. 처음만큼은 아마 힘들진 않으실 겁니다. 아, 네. 일단은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네.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운동이 그렇죠.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꼭 잘해야 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나연님은 교수님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보통 이제 음식이나 네. 운동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네, 사실 이분 질문은 네. 제 생각엔 아는데 물어본 겁니다. 이제 이분 질문은 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덧셈 뺄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먹는 걸 줄이고 네, 운동을 늘려야 되는데 다만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를 많이 쓰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 양을 좀 줄이는 게 줄이고, 필요한데 네. 그것도 너무 줄이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은 그 질문 중에 다른 분 중에도 하루에 1000칼로리만 먹으면 운동 안 해 살 빠지나요? 당연히 빠지죠. 그러면 문제는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다음번에 요요 같은 게 오시기 쉽고 그러면 그 다음 살 빼기가 더 어려워지기 네. 때문에 식사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를 좀 줄인다거나 네. 아니면 군것질 같은 걸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튀긴 음식이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좀 줄이도록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러면서
콩팥 기능이나 이런 게 괜찮으시다는 전제하에 그 단백질이나 건강한 음식들은 충분히 드셔주시면서 전체 칼로리를 좀 줄이고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네. 가장 효율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고요. 효율적이라는 게 사실은 없기는 네. 하고요. 물론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네. 분이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면은 사실 운동도 힘들고 체중 조절도 안 그쵸, 되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WHO에서 이제 질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물론 재활학과랑은 조금 연관이 없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네. 체중 감량을 위한 약물들이나 네. 아니면 수술 같은 것들 아주 심한 분들 수술도 하시거든요. 네. 위를 좀 절제하는 수술 이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고 네. 일단은 효율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0kg씩 한 달에 빼버리고 이러면은 네. 금방 요요가 오고요. 보통 뭐 한 달에 2, 3kg, 4, 5kg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빼고 운동 같이 하고 하는 게 나중에 유지하시기에 도움되고 네. 또 이분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예, 보면은 예. 급하게 빼시면 이게 주름이 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빼시는 건 좀 조심하시고 네. 조금씩 꾸준히 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어렵다 보니까 네. 또 특별한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정답은 근데 정해져 제 있네요. 정답은 정해져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루다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냥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면 무슨 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서 이분은 대학생이라는데요. 영화관에서도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있어도 허리가 이분은 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픈데 이럴 때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운동 방법을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네. 벌써 대학생이신데 이렇게 아프죠. 사실 이렇게 젊은 나이 아프신 분들은 네.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좀 허리가 원래 좀 약하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진료실에서 보면은 네. 자세 같은 게 굉장히 좀 안 좋으신 아,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네. 평소에 그럴 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상시 운동을 뭘 한다는 것보다도 네. 평상시에 자세를 굉장히 좀 잘 잡으시는 게 아. 필요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은 예. 뭘 하시는 것보다 나쁜 걸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아. 먼저 설명을 드리기는 하고요. 네.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거 여쭤보실 때도 있거든요. 무슨 영양제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좋나요? 그럼 건강에 좋나요? 그러면 그걸 드시는 것보다 네. 나쁜 걸 안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제 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네.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아프실 때는 평상시에서 어떤 습관,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오래 앉아 계실 때 아프시다고 하신 건데 네. 아마 앉아 있는 자세 같은 게 굉장히 좀 구부정하게 앉아 계시거나 이런 영향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 생활 습관에서 항상 허리 꼿꼿하게 계시고 그 다음에 구부정하게 계시지 않도록 하는 거를 안내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운동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제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허리를 펴주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거는 뭐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허리를 펴고 있는 운동인데 그런 걸 하면은 통증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맥킨지 신전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고 네. 해서 지난번 강의에서도 중간에 이제 허리 펴는 운동으로 보여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천 드리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코어 운동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코어 운동을 한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 복근 운동 같은 걸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요. 오히려 윗몸 일으키기 이런 운동보다는 네.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 분이면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플랭크 같은 운동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보다는 네. 이렇게 그 자세를 유지하는 류의 운동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연 복대라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기침 같은 거 해보시면은 복근이랑 등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네. 해보시면은 기침을 살짝 그렇네요. 살짝 들어가시는데 네. 그 정도로 살짝 긴장을 복근이랑 허리 유지를 해보시면은 네. 자연스럽게 복근이랑 등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세가 좀 유지가 되게 바르게. 되는데 그래서 네.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약간 앉아 계실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자세를 유지하시고 또 보통 환자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30분 이상은 앉아 계시지 말라고 설명드리는데 30분에 한 번 정도는 앉은 자세에서라도 이렇게 허리를 좀 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2시간짜리 영화 보시면서 중간에 아프시면은 중간중간 영화 중간에 이렇게 허리 펴는, 일어나진 네, 못하지만 허리 그쵸. 펴는 거라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런 거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일단 바른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죠. 뭐든지 이제 과하거나 무리한 네. 것들은 하지 말고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다 덜어내라, 비워내라. 네, 그 나쁜 네, 거 안 하는 그렇게, 게 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활의학과 박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